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이제 민사특별법 들어갈 거예요. 민사특별법은 법이 5개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명의신탁, 집합건물법 5개가 있는데 문제는 6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좀 분량이 많아서 대부분 거기서 2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1문제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사특별법에서 문제 나오는 거는 5문제 다 맞춰줘야 돼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 주택임대차 들어가자면 항상 사례는 이렇게 될 겁니다. 갑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는데 자,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 사람은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고 자, 이 주택에 들어가서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거죠. 얼마 동안? 기간 동안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주택이 병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병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물권. 지금 우리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임차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그러면 물권하고 채권을 이렇게 다투게 되면 경합하게 누가 우선? 채권이 우선이, 물권이 우선이요? 물권이 우선이죠. 그래서 이 채권은 물권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권자가 을한테 방빼 그런 거예요. 그것도 언제? 1월, 2월 달에. 그러면 채권은 물권한테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쫓겨나가죠. 그러면 집 밖에 나가면 엄동설안에 살아요,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얼어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임차인들은 많이 쫓겨났어. 왜냐하면 임차권, 임대차니까 이 사람 채권자고 이 사람 채무자예요.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한테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하고 을하고는 아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거 제3자인 거예요. 제3자가 물권을 가지고 나가 하면 나갔어야 됐어요. 그럼 이게 을 혼자만 쫓겨나서 얼어 죽었냐고. 많은 사람이 쫓겨나서 얼어 죽었냐고. 그럼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쫓겨나지 않을 길을 만들어줘야 됐어요. 그게 뭐예요? 대항력 문제예요. 대항력 문제. 대항력 문제는 제3자한테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대항력이거든요. 그러면 병의 소유권보다도 을이 임차권이 먼저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있게끔 만들어주면 을이 쫓겨나 안 쫓겨나? 안 쫓겨나요. 그럼 대항력 하는 건 2개예요. 뭐 하거나 이 임차권에다 뭐 하던가. 임차권 채권이지만 여기다 뭐 하면 등기를 하면 물권화가 되는 거예요. 물권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병이 을한테 방에서 집에서 나가 한다 못 한다. 나가 못 하는 거예요. 했다는 뒤지게 맞는 거예요. 왜? 얘가 더 선순위고 얘가 후순위잖아. 또 하나는 등기를 하려면은 자, 을하고 갑하고 등기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거는 을이 이익을 보죠. 그래서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 그럼 둘이 손잡고 가서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되는데 갑이 해줘 안 해줘? 왜냐하면 자기 부동산에 등기가 돼 있으면 이 주택을 갖다가 처분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그래서 99%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니까 등기를 못 하는 거야. 등기하면 좋겠지만 임차권에 등기하면 물권화가 돼서 물권하고 싸울 수는 있지만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이거는 그냥 언감생신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을에다가 대항력을 주려고 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전입 뭐하면 신고하면 그러면 다음 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 등기 됐을 때는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즉시. 주주를 갖추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주주를 갖추면 다음날 0시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병이 을한테 집에서 나가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 말이에요. 나가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주거 생활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은 뭐예요? 주거 생활의 안정이요. 주거 생활의 안정. 집을 멋있게 꾸며놓고 사는 것이 중요하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라도 엄동설안에 쫓겨나지 않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주택이 나온다고. 주택은 자, 공부상 용도를 이야기해요? 실제상 용도를 이야기해요? 주택 임대차에서 주택은 공부상, 실제상. 공부상은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지목이 뭐 등기부, 건축물 대장. 그러면 주용도가 있잖아요. 우리 공법에서 주용도 배우죠? 그럼 그걸 공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부나 대장상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보는 거예요.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요걸로 봐요? 요걸로 봐요? 처음 들어봅니까? 실제상으로 봐요. 공부상 안 봐요. 물론 공부상으로 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실제 주거로 거주하고 있으면 인정을 해주겠다 이 말. 그러니까 인정하는 범위가 좁아요, 넓어요? 넓어요. 이렇게 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자, 미등기, 무허가, 주택도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왜? 공부상으로 안 보고 실제상으로 보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자, 원래는 사무실이었어. 여기처럼 사무실이었어. 근데 사람이 사는 거예요.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용도는 사무실로 돼 있잖아요. 업무시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여기 들어와서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은 주주만 갖추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나가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실제상으로 따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지에 가면 그 모텔 있잖아요. 숙박시설. 근데 장사가 잘 안 되면 세를 내놔. 먼세로. 월세로. 그럼 여기 저 광천동에 보면 그 옛날에 그 터미널 대각선에 그 모텔 촌이었거든요. 지금은 다 좀 낙후돼가지고 지금도 몇 개는 있는데 다 월세로 내놨어요. 그럼 용도는 뭐예요? 숙박시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주택으로 삼아졌어. 세입자가 들어있어.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여기 살잖아요. 숙박 월세로. 그럼 그 사람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보증금이나 최우선 변제를 받는 또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경매로 나갔을 때, 경매로 그 물건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 먼저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 그런 것도 감안해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주택을 인도받는 건 그냥 아시겠죠? 주택을 넘겨받는 거.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어디 가서 합니까? 동사무소 가서 하죠.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한 때요, 신청한 때요? 그럼 틀려요. 수리한 때. 그러면 우리가 주민등록 이전하고 전입신고로 가면 수리하는데 1시간 걸려요? 한 30분이면 돼요? 많이 걸려도 30분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리한 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상가 임대차에서는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상가 임대차에서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은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온 사람도 있고 한 뭐 10일 후에 나온 사람도 있고 한 달 후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에서 사업자 등록 거기는 신청한 때 다음날 0시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민등록은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리한 때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뭐 대항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어느 누구라도 이 집에서는 쫓겨난다, 쫓겨나지 않는다. 쫓겨나지 않는다. 그게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얼어 죽는 거는 사람이 얼어 죽어요? 회사가 얼어 죽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는 두 개로 나눠지죠. 자연인하고, 자연인은 숨 쉬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 누가 있어요? 법인. 법인은 우리 회사죠. 회사는 뭐 이제 뭐 영리법인 있고, 뭐 주식회사 있고, 뭐 유한회사, 합회사 막 그런 회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인에 대한 간 거니까 자연인을 이야기해요? 법인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자연. 얼어 죽는 건 자연이 얼어 죽잖아요. 법인은 얼어 죽지 않아요. 그래서 법인은 원칙은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외의적으로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있습니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떤 경우 인정이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공등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주공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세우면 의무적으로 거기 10%는 자, 주공등에다가 제공을 해줘요. 임대로. 임대 명목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공등이 뭐가 돼서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하고 이 주공등하고 먼 대차는 거예요. 먼 대차. 임대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공등은 다시 영세민들하고 뭐 한 거예요? 전대차를 하는 거예요. 전대차. 이 주택에 대해서. 그러면 자, 건설회사는 임대인, 여기는 임차인, 여기는 전차인이잖아요. 그럼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들 전입신고를 하면 뭘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공등. 그 다음에 각 시도마다 뭐가 있어요? 도시개발공사 있어요? 없어요? 광주도 광주 도시개발공사 있고 전남에도 전남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그 지역에서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10% 정도는 여기에다가 요거를 줘요. 임차인 지위를 주는 거죠. 그럼 거기도 무주택 서민들한테 다시 뭘 해줘요? 전대를 해줘요. 전대차를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주공등, 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자기 종업원들은 어떤 숙식을 위해서 요 세 개는 여기가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3번인데 요것들은 외적으로 임차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은 무조건 되는 거고 법인은 원칙은 안 되지만 외적으로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자, 대항력은 지금 돼 있는데 사람이 어째 살다 보면 실적 날 때 있어 없어? 있어요. 실적 나면 어째 이제 다른 데 이사 가야죠. 이사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어째요? 보조금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속 요건이니까 이사 가는 순간 대항력이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또 여기 주택이 갑이 팔아먹을 수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이 주택이 뭐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로 넘어갈 수 있어요? 경매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갑이 돈이 필요해서 자 어디 갑니까? 농협은행 있어요? 있어요? 없어? 농협은행. 농협은행 가면 무엇이 많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농협은행 가서 금전 소비대차를 하는 거죠. 얼마? 뭐 3억을 했다 봅시다. 근데 농협은행은 빌려줘야 이자를 받으니까 돈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자보다도 원금 3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3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 값을 믿어 못 믿어. 근데 이 주택은 믿어 못 믿어. 믿어요. 그래서 여기다 뭘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하고 3억을 빌려주는 거죠. 만약에 3억을 원금을 변제기 때 변제를 하면 못하면 이 저당권자는 바로 이 주택을 메워버린 거예요.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A가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세입자 누가 들어있어요? 누가 들어있어 현재?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유자는 갑이 아니라 누가 소유자예요? 이 주택에. 평락인 A가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A하고 을하고 관계에 있어서 을이 먼저고 대항력이 있으면 이 사람은 보호돼요. 왜? 자기가 기간 만료되고 보증금 돌려줄 때 나는 못 나가 이렇게 버틸 수 있다고요. 누가 됐든지 간에 병이 됐든 A가 됐든 간에 상관이 없지만 반대로 갑이 농협은행에서 먼저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한 상태에서 갑이 이 주택을 을한테 임대차를 했어요. 그럼 누가 더 빨라요? 은행이 더 빠르잖아요. 저당권자도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돈 안 주니까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A는 을한테 나가 한다 못 한다? 할 수 있어요. 왜? 누가 더 빠르니까. 저당권이 더 빠르니까 나가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을이 먼저 됐어요. 그리고 경매로 나갔어요. 그럼 여기는 안 나가요?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많이 물어보는 거죠. 경매로 갔을 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대항력만 있었을 때는 보증금을 먼저 못 돌려받아요. 그냥 버티기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뭘 받으면 무슨 일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 버틸 수도 있고 우선변제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안 받을 때는 먼저 주택임대차가 되고 나중에 경매가 실행돼서 낙찰이 되더라도 우선변제를 못 받아요. 대항을 할 수 있지만. 근데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면 대항도 할 수도 있고 뭣도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있으니까 무슨 변제? 우선변제.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길 때 맨 처음에는 대항력만 인정을 해줬어요. 1984년도에는. 그래서 1989년도 가서 뭣도 인정해줬어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원래는 어디서 받아야 돼? 자, 물권이기 때문에 항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있는 거예요. 전세권 같은 경우는. 근데 임대차는 채권이다 보니까 대항력을 가지고 대항력이 있지만 우선변제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는 원래는 어디서 받아야 돼요? 원래는 어디서 받아? 법원에서 받는 거예요. 법원에서. 근데 을 임차인 법원 가라 하면 안 가. 겁내갖고 안 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자,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래, 너 무서워도 안 가도 돼. 대신 어디 가라겠어? 동사무소. 그래서 확정일자는 법원에서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찍어줘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동사무소 가면 전입신고 할 때 물어봐요. 그 직원이 임대차 계약서 가져왔냐고. 가져왔다면 여기다 확정일자 딱 도장 찍어주고 임대차 계약서 도장 찍어주고 그 대장에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날짜별로 쫙 해놔요. 왜 이렇게 해놓을까요? 왜 하냐면 그러면 먼저 을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주택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갖다가 한번 낙찰 받아볼까 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주택에 대해서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는 등급에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그럼 어디 가면 알 수 있어? 그래, 동사무소 가서 열람을 신청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어서 동사무소 가는 거예요. 가서 여기 주택이 소재지한 동사무소 가서 보여달라고 그냥 안 보여줘요. 자, 이게
경매가 나와서 사건 번호 알려주면 그때는 보여줘요. 그럼 이 사람의 보증금이 얼마고 언제 전입신고를 했고 보증금이 얼마고 그 확정일자를 연락을 시켜줘요. 그러면 만약 이게 안고 갈 수도 있고 이게 후순위라면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돈 얼마인지 내가 안고 해결할 수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해결 못하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확정일자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뭔 목적이에요? 우선변제 목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 안 받으면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는데 자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두 개 했을 때 누가 주예요? 대항력이 주예요. 주인이에요. 확정일자는요? 종이에요. 그래서 주종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대항력이 있고요. 오늘이 만약에 5월 20일 날 대항요건을 갖췄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깜빡 안 갖고 갔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할 때. 그러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영시부터 대항력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5월 20일 날 전입신고했으니까 5월 21일 날 몇 시에부터 0시부터 이제 대항력이 생겼잖아요. 근데 확정일자는 안 받았어요. 그리고 5월 24일 날 뭘 받았어요?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의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언제부터 있어요? 우선변제는 즉시 있어요. 즉시. 왜? 이미 대항력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그렇죠? 5월 24일 날 확정을 받는 순간 즉시 대항력이 우선변제가 있는 거예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자, 이건 이제 경락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때 5월 2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우선변제 있어요? 없어요? 종놈이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확정일자만 달랑 받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 종된 권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자 5월 24일 날 대항력을 갖춘 거예요. 대항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어요? 5월 25일 몇 시부터? 0시부터. 그리고 우선변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 지금 확정일자 받았기 때문에 5월 20일 날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 먼저 받는 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종된 권리니까. 뭐를 받아야? 대항 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대항력도 생기면서 우선변제도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은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실제 경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보증금 준 거 있잖아요. 보증금. 그렇죠. 보증금 중요하죠. 보증금은 우리가 두 개로 보는 거예요. 보증금은. 자, 최우선 변제가 있고요.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우선 변제가 있어요. 그렇죠? 무엇보다 최우선 변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순서에 관계없어요. 임차인한테 무조건 먼저 주는 거예요. 경매가 실행이 됐다면. 순서에 관계없이 무조건 먼저 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최우선 변제라고 그래요.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 있어야 주는 거죠. 여기는 확정일자 없어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가 되려면 요건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처음에 1번은 뭐냐면 소액이야. 소액. 이거는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 틀려요.
현재는 얼마예요? 이제 개정이 됐는데. 자, 현재는 소액이야 되는데, 자, 소액이야 돼, 소액. 현재는 서울은 얼마 이하야 돼? 서울은. 상가 임대차는 월 차임까지 환산해서 가지만 주택은 월 차임을 무시하고 보증금만 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돼? 작년에 개정이 됐어. 우리 책에는 아직 바꿔야 되는데 1억 6,500만 이하여야 돼. 이하. 그럼 만약에 이게 초과가 돼버리면 최우선 변제가 안 되는 거. 우선 변제는 받을 수는 있겠지. 그 다음에 자, 과밀 억제권료가 1억 4,500만 이하. 과밀 억제권료. 경기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광역시는 얼마 이하야 돼? 광역시. 8,500만 이하. 자, 6,500에서 지금 7,500에서 1000만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는 얼마? 7,500만 이하. 근데 여기서 이 이하에서 이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 1억 6,500에서 얼마를 먼저 주는 거예요? 5,500만 원. 자, 여기는 자, 4,800만 원. 먼저 주는 거예요. 순서 관계없이. 자, 광주는 광역시니까 얼마 먼저 주는 거예요? 2,800만 원. 자, 기타는 예를 들어서 나주는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기타잖아요. 그럼 얼마 이하에서? 7,500만 원 이하에서 2,500만 원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 글씨가 뭐예요? 소액이. 이게 경매가 가게 되면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최우선 변제는 조건이 있어. 경락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는 거예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래서 경락 대금이 만약에 그러면 원룸 아파트 방이 20개짜리예요. 가능한가요? 얼마 정도 가까이 시가가 광주에서 방 20개짜리면? 몰라도 좋아. 그럼 10억 간다고 가정을 할게. 10억짜리. 방이 20개짜리. 운암동에서. 이 정도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지을 때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 지었어. 못 갚으니까 뭐로 갔어, 이제? 경매로 갔어. 경매로 갔는데 얼마에 낙찰됐냐면 6억에 낙찰이 됐어. 왜? 세입자가 많으니까 지금 금액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6억에서 주는 거요?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3억에서 주는 거예요? 3억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어떻든 간에 광주에서 3억이라면 여기 세입자 몇 명이요? 몇 명이요? 20명. 그럼 얼마씩 줘야 돼? 광주니까 1인당 얼마 줘야 돼? 2,800만 원 줘야 돼. 그러면 다 주겠어, 못 주겠어? 3억 가지고 2,800만 못 주잖아요. 이제 그 묘미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당 신청 안 해버리겠지. 자, 두 번째로는 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이렇게. 대항 요건이 뭐예요? 주주요, 주주.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돼. 언제까지?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이렇게. 만약에 이때까지 이걸 안 갖추면 이걸 최우선 변제 못 받아.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들이 배당 신청을 해야 돼, 이렇게. 배당 신청을 해야 이 돈을 주는 거예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배당 신청을 안 해버렸어. 왜냐면 여기 사람들은 있잖아요. 지금 방이 20개짜리인데 다 소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배당 신청 해봤자 6억 가지고 6억에서 3억 가지고 20명 나눠봐. 그럼 얼마밖에 안 올라가? 3억 가지고 20명 나누면 1,500. 1,500원은 못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배당 신청할까 안 할까? 1,500원 못 받으니까 배당 신청 안 해버려.
안 해버리면 누가 주는 거예요? 은행이 안 줘. 경락인이 주는 거예요. 경락인. 경락인이 주는 거예요. 배당주 안 해버리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세입자, 세우선 변제 된다면 나는 배당주 안 해버리는 거야. 왜? 2,800만 원 못 받으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받으면 돼? 경락인한테 받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어? 2,800. 근데 내가 배당 신청해가지고 법원에 받으면 얼마 받는 거예요? 1,500. 그럼 여러분 같은 배당 신청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경매로 갔을 때, 여기서 지금 6억이 낙찰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배당주 아는 사람들은 경락인이 따로 줘야 돼, 이 사람들.